처음 다니네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재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약간 어수선한데 GV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켜지죠? 소리가 들리죠? 지금 저희 전국에 계시는 책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서울에서는 저희 관악구에 있는 관객의취향,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35mm,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책약방, 그리고 경북 구미에 있는 3.1문고,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코너스트, 그리고 순천에 있는 서성이다에서 같이 이 GV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영화를 전국에서 같은 시간대에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시면서 되게 궁금하신 점이 많았을 텐데 메모를 해놓으셨던 것들 오늘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게 저 안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 태양을 덮다의 수입 배급사 대표님이신 이은경 대표님 모셨고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관객의 취향이라는 관악구에 있는 영화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영화의 내적인 질문들은 리즈필름의 대표님께서 대답을 많이 해주실 거고요. 영화의 외적인 부분들, 또 특별히 여기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의 그런 영화 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질문에 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시게 된 소감을 먼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저는 그 영화사 하면서 베리어 프리 영화라는 걸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영화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이런 단체에서 되게 상영 문의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초창기에는 각 지역의 카페나 이런 데 상영하는 곳을 많이 다녀본 적이 있어서 오랜만에 굉장히 아담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와서 영화 상영하는 것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커뮤니티 시네마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각 지역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영화를 만들고 모여서 보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이 확산되면, 안 그래도 한국이 좀 굉장히 그런 스크린 독과점 이런 것들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상영 공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뒤에서 여러분들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고요. 안재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후쿠시마 사고가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게 됐고 또 알게 됐고요. 또 우리 이 후쿠시마 사고가 벌써 일어난 지가 9년 됐는데 많이들 이제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또 동경에서 올림픽도 하고 하면서 과연 이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 한번 돌아볼 시점에 이런 영화가 개봉이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일어날게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영화 내적인 거에서 그 질문이 있는데 이 영화가 원래는 120분인가 였었는데 편집이 된 거라고 했었는데 혹시 편집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하고, 그리고 영화에서 각자 결국에는 후일같이 이렇게 다 후일담처럼 다 나오는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그 도비 전력 자체는 후일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혹시 편집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원래 그 도쿄 전력이 재판 자체가 최근에 나가지고 아마 영화 만들 당시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안 된 상황이긴 했을 텐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감독님 결국엔 그 기업을 어떻게 다루고 후일담을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기획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약간 감독 중심의 영화라기보다는 영화가 이제 프로듀서가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감독을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약간 제안한 형식의 영화라서 이 영화를 작년 12월 5일에도 제작자분이 오셨는데 제작자분이 약간 더 힘이 있으신 게 제작비도 전부 다 대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의도해서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기획을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한 10개국 정도에서 상영이 됐는데 다 이제 프로듀서 분이 가셔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과 대화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30분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90분도 봤는데 특별히 얘기가 떨어지거나 생략된 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조금 긴 부분들을 좀 쳐나가다 보니까 90분 안에 어떻게 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이 됐고 약간 해외 상영할 때는 130분이라는 좀 이 러닝타임이 좀 길다라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는 다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90분짜리로 축약된 버전으로 상영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일본 개봉 당시에는 130분짜리로 개봉이 됐고 아마 그 2018년 환경영화제에서 저희가 이거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130분짜리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제 제작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가 빠졌는지를 확인은 안 해봤는데 당시에 저희 느낌으로는 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잘 축약이 됐네라는 느낌이고 이게 2015년에 제작된 영화라서 사실은 지금보다 한 5년 전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영화에서도 그 도비전력으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뤄지지는 못했고 일단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꾸 이제 그 뒤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당시의 정권이었던 그 칸다우더 정권의 책임으로 무조건 민다던가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 정말로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드신 거고 제작자와 제가 12월 5일날 왔을 때 광주, 부산 상영회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약간 완전 반대 보니까 있잖아요. 근데 국장님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원전은 중지를 하고 자연에너지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차라리 뭐 풍력이나 지금 요즘 그런 것들도 많긴 하지만 차라리 잠깐 석탄을 쓰더라도 사실은 무조건 원전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특히 그 지역마다 원전에서 그 도심지까지 거리가 별로 멀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영화라서 사실은 이렇게 감독님의 뭐 의도나 이런 것보다는 이 영화를 만든 멤버들 자체가 조금 이제 원전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드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네. 영화 잘 봤고요. 사실 영화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일본에서 계속 그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덮으려고 하는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영화여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한 다음에 그 일본의 안에서의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움직임과 이 영화가 같이 좀 사회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런 그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 이야기라던가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개봉 당시에 큰 영화는 아니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큰 스크린을 이렇게 막 확보해가지고 개봉한 영화는 아니었고 저희처럼 약간 그런 공동체 상영 단체들이 좀 문의를 많이 해서 정식으로 개봉된 건 한 40-50개 정도 스크린에서 개봉을 하기는 했는데 막 관객 수가 엄청나게 뭐 몇십만 명이 들거나 이랬던 영화는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막 화제가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물밑에서 조금씩 확산되어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물론 상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작년에도 뭐 이탈리아는 원전이 없는데도 이탈리아, 뭐 독일, 브라질 계속 상영을 돌고 계시고 가장 크게 개봉한 거는 프랑스였던 거라서 일본 내에 저희가 아는 주전장처럼 막 이슈가 되거나 막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영화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계속 꾸준히
당시에 잠깐 2년 동안 일본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이 중지됐다가 다시 9개가 가동하고 있는 적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거를 확산시키려고 지금은 조금 더 해외 중심으로 많이 영화를 상영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그거는 있어요. 그 실명들이 전부 나와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름 다 나오는 게 진짜 실명인데, 이제 그때 칸 나오토 정권에 있는 분들이랑은 제작자분도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제 사실 실사 극영화인데 그렇게 실명들을 그대로 다 많은 분들을 쓰면서 만든 거는 일본에서는 처음 시도된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많은 그런 반대 의견이나 뭐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그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때 상황을 그리려고 노력한 영화 정도였고, 이제 그게 계속 지금도 꾸준히 영화가 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년 차거든요. 내년 10주년이라서 10주년 맞이해서 또 한 번 또 일본에서는 이제 뭔가 재개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움직임을 하려고 해서 약간 물밑에서 차근차근히 착실하게 계속 그냥 상영 운동을 하는 정도의 영화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영화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현장에서 이제 수습하려는 직원들이 제가 기사로 접하기에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일당받는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나타나는 위험 외주화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 뭐 노동 문제 관련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배상 문제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갈까요? 그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이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또 그 현장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본 내에서는 사실 이런 기록들이 사실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얼만큼 어떤 사람들이 그 현장에 투입이 됐고, 또 이제 여러 뭐 일본에서 뭐 풍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래서 뭐 했던데 뭐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이 뭐 그 이후에 질병에 걸렸다더라, 뭐가 문제가 생겼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막 돌지만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록들이 바깥으로 잘 공개가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일본은 좀 언론 보도가 사실은 되게 많이 뭐 일부러 통제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일들이 있어도 사실 정확한 어떤 사실들이 잘 보도가 안 되거나 좀 보도 자체가 잘 별로 없거나 해서 확인하기가 참 어렵고, 또 그다음에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 추후 대책 정부로부터 이제 네. 지금 아까 보시면 이제 초기에 이주를 했던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피난 지시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거기서 살 수 없는 지역들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데요. 그 구역 자체를 되게 지금 계속 해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면 재염 작업이라는 걸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오염된 지역의 흙이나 이런 오염 부분을 일부 이제 걷어내고, 이제 오염도를 조금 낮춘 다음에 이제 글로 다시 그 지역으로 이주를 다시 복귀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그 복귀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복귀를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봐도 사실은 뭐 일부만 보이는 지역이라든가 일부만 제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오염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요. 뭐 그래서 이번에도 뭐 태풍이 왔을 때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을 들으셨을 텐데, 근데 복귀를 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예 지원을 끊는 방식이죠. 피난 지시 구역에 해제가 되면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받아오던 어떤 이주 지원비라든가 뭐 생활을 지원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뭐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안 돌아가는데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어려운 사람들은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후쿠시마 사고도 그랬지만 체르노빌 사고 때도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자기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쪽 뭐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원전이라는 걸 뭐 다 나라가 다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영화 초반에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건 그 원전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 사고가 났다. 근데 일본은 자연재해도 많고 뭐 태풍, 지진, 쓰나미 등등이 있어서 아, 저 나라만 좀 위험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묘사 과정에서 그걸 일부러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제작자분들이 뭔가 막 초기에 뭐 비상 이렇게 모임이 막 이제 이루어질 때 뭐 사장이라는 사람은 도쿄 경제대를 나온 사람이고 또 뭐 전원 그 발전차가 막 갔는데 전원이 막 안 맞고 또는 뭐 부분을 민영화할 수는 있겠다 싶지만 그 전력 공급 특히 도쿄의 수도에 전기를 공급한 회사는 민영 회사라며 계속 정부에서도 조심하고 전 이 상황 자체가 뭐 재난을 그러니까 그 원전이 위험할 자연재해 원인도 있지만 굉장히 운용을 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일본 내의 리스크도 있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화된 그 재난이 일어나고 관리하고 지금 복구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일본 내의 특수한 상황이 뭔지가 좀 더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한국도 그러니까 재해는 그만큼 없을지라 할지라도 그런 관리나 운용이나 뭔가 그런 기반 시설을 조금 잘못 그렇게 관리하거나 운용하면 그와 유사한 대책의 무방비한 혹은 되게 불비한 상황이 저는 똑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본의 특이 상황과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혹시 유사하게 진행되는 점이 없는지 예를 들어 뭐 전력도 제가 알기에 발전 이런 그러니까 공급하고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는 뭐 아직 그렇지만 뭐 공급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민영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그런 지점은 무엇인지가 조금 두 분 다에게 좀 일본 상황도 우리나라 상황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동경전력이 민영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어쨌든 뭐 발전 회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되는 어떤 그런 건 있지만 민영 회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까 보시면 장면이 그 본사에서는 동경전력, 도비전력 본사에서는 자기들은 후쿠시마 상황을 다 일일이 보고받고 있었는데 관저에서는 며칠 동안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영화에 좀 폐해가 될 수 있겠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있더라도 민간 회사에서 정보를 비밀이라고 해서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왜 원자력 회사를 민영화했을까 이렇게 저는 그게 좀 약간 이해는 안 갔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실 사고 이후에 지금 이게 뭐 피해 비용이라든가 수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경전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실은 국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비용은 사실 뭐 일본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실 지금 이걸 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그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 회사가 이제 국영 기업이긴 공기업이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후쿠시마 정도의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는 가장 사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본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원자력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게 돌이키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저런 사고가 났는데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무너지고 잘 견디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뭐 후쿠시마 주변 반경의 한 30km 반경, 20km 반경의 인구는 사실 우리의 원전 반경의 인구보다는 작습니다. 한 20만 명 이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뭐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만 해도 반경 한 30km에 한 38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 20배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비슷한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피해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일본보다 또 국토 면적도 되게 좁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 원전을 밀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요번에 그 제작자 방한해서 이제 상영하면서 관객과에 대화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일단 원전에서 30km 반경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이렇게 인구 밀집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밀집돼가지고 막 도망가려면 그거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한 적이고, 저희가 그때 이제 칸나오도 당시 그 책임자였던 총리분의 메시지도 받았었는데 두 분 다 얘기하시는 거는 사고가 정말 일어났을 때, 안 나면 되게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도쿄까지 그 영향이 안 미친 거는 그분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로 진짜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건재한 게 어떻게 보면 놀랍다고 하실 정도로 날아갈 정도의 사고였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의 존재를 위협당하는 사고는 사실 전쟁이랑 원전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위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본은 막 지진도 많고 쓰나미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사고가 났나 보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진과 쓰나미가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럼 우리는 안전한 것인가?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될 거야 라고 있기에는 정말 사고가 났을 때 그 위험이라는 거는 너무 막 상상을 저기 하는 거라서,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따라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도 2016년, 17년부터는 다들 원전을 좀 없애고 약간 이제 풍력이나 자연에너지로 바꾸는 식으로 전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으면, 저희도 지금 간간히 사고들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약간 좀 진짜 남의 일 같지 않고 저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우리한테 안 일어나면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위험한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투 질문. 네. 사실 사고라는 거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진이 발생 잘 안 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인가요? 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는 제일 걱정됐던 거는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이었습니다.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내진 설계가 사실은 되게 옛날 1980년대에 지어진 원전들이어서 되게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진이 규모로 보면 한 7.0, 7.5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경주에 있는 원전은 6.5나 이 정도 수준의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계신 분들이나 원자력 공학자들은 괜찮다고 해요. 그 정도는 다 견딜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전, 후쿠시마 원전도 저기도 내진 설계가 동일본 대지진의 정도에 견디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아까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쓰나미 같은 경우에도 방벽이 원래 평가했던 것보다는 더 낮게
괜찮을 거라고 짓는 바람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이제 원전 자체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에는 저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원전은 그냥 안전한 거고 우리는 지진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견된 게 몇십 년 만에 뭐 20년 넘게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막 그 원전의 건물들에 되게 콘크리트에 막 구멍들이 막 엄청 뭐 수백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구멍 하나 크기가 거의 사람 키만한 157cm짜리 구멍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건물 두께가 167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70 정도 된다고 치면 거의 한 10cm 두께를 빼놓고는 나머지가 구멍이 뚫린 구멍이 발견이 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건물들 볼 때도 만약에 이 건물이 벽이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고 그 중에는 뭐 이게 50cm 두께인데 한 40cm 정도가 뚫려 있는 구멍들이 있는 건물이면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운영해왔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발견이 됐는데도 그냥 다시 콘크리트를 거기 안에 채워서 운영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원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우리는 그런 사고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대비도 잘 안 돼 있지만 사고 난 다음에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네. 사실 저기 영화를 보면서 뭐 아까 저기 재미있게 얘기했는데 재미있게 보지는 못했고요. 그 사실은 그 후쿠시마에 대한 그 뭐 보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 심각한 사고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뭐 체르노빌도 생각났고, 뭐 아까 그 지진 얘기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영화 제작자 기획된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큐라에서 이게 극영화가 아닌 줄 알고 왔는데 극영화식으로 만들었는데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본의 그런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결사대도 나오고 물론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했겠지만은 이제 전 항상 우리나라였다면 만약에 사고가 그렇게 났다면 그렇게 남아서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건이라든지 자기들이 맞이한 사건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어떤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영화적이라기보다는 말 따라 다큐드라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드실 때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걸로는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 포함해가지고 10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큐멘터리가 많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딴 게 많고 아마 극영화로 만들어진 거는 많지 않은데 올해 후쿠시마 영화 큰 영화 하나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와타나베 켄 나오고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영화는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는지 아직 보지 않아서 올 아마 여름쯤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영화들은 만들어지고 있고 단편도 많고 장편도 많고 막 그런데 요거는 아무튼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시려고
일단 다큐로 만들기에는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좀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인터뷰랑 그다음에 뭐 주민들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만든 영화인데 저는 이제 또 같은 질문이 되는 건데 이거 보면 완전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 영화 보시면은 말다나 약간 대처 방법도 좀 미숙했고 어떻게 뭐 저럴 수가 있어 저런이 안 맞는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라고 일본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일본 엄청 좀 꼼꼼하고 섬세한 나라처럼 굉장히 그런 사고의 대비를 잘하는 나라 같은 인식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럼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비를 잘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사고를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잘 대처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원전 같은 경우는 없는 거라서 막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응 방법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몇 %인가 이런 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면 아주 개인적으로 그냥 그 잘 모르는 무지한 입장에서 물어보면 그 원전은 당연히 중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원전 찬성파가 있으면 원전 반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의 그 논리는 도대체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얘기를 듣기로는 가격이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도쿄전력이 민영화였다가 막 국영화였다가 하는 거는 아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대파와 찬성파가 뭐 어디나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거를 계속 그냥 유지시켜야 되는 그 또 찬성을 하는 분들의 논리는 도대체 뭔지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막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궁금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계속 저한테 질문. 사실은 사고가 나봐야 그 사고 이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는 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원자력 사고, 그러니까 문제는 방사능이잖아요. 방사능을 어떻게 피할 거냐라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느냐 이런 게 그런 이유인 거죠. 근데 사실 후쿠시마 사고 전에 1986년도에 러시아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즉시 대피를 안 시켰어요. 쉬쉬하고 뭐 며칠 있다가 이제 사고가 더 커지니까 이제 대피를 했고 그래서 더 피해도 많았고 또 이 체르노빌 때는 또 뭐 비슷한 영화지만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도 그 HBO에서 만들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 투입되었던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투입이 되고 그래서 뭐 그 즉시 어떤 피해를 입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고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 원전 사고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후쿠시마 사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겪으면서 또 했던 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힘든 거는 저는 대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지금 대피해야 될 때냐라는 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고가 저게 팍 터지고 나서 방사능 물질이 막 나왔는데 그때 가서야 대피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대피를 해야 됩니다라는 결정을 과연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봤을 때는 한쪽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막 하고 뭐 안 터집니다 이러고 뭐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막 보고 올라올 거고 한쪽에서는 대피해야 됩니다 뭐 지금 하면은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막 이게 막 그 안에서 충돌하지 않을까 싶고 또 대피를 한다라고 쳐도 과연 우린 대피해본 경험이 있는가? 일본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지진도 자주 나고 해서 그런 대피 훈련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우리보다는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면 아마 길이 다 차 끌고 나와가지고 막 거의 우리 판도라 영화 보시면 그런 것처럼
뭐가 차가 없어서 비난을 못하거나 뭐 우리 인터넷을 다 알아도 아마 인터넷도 그때 마비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막 하느라고. 그러면 그런 거에 한번 대비가 돼 있나. 우리 막 지진 났을 때,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지진 났다라는 문자가 한참 뒤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다시 그 시스템을 또 점검을 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부도, 우린 사고가 안 납니다.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사고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대책을 마련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을 너무 천천히 줄여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원전 하나 닫았어요. 지금 월성 1호기. 그 아까 경주에 있는 지진 대비도 안 돼 있고 한 원전 하나 닫았는데, 이거 하나 닫은 것도 지금 난리예요. 뭐 며칠 전에 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총선 공약 1호로 이 월성 1호기 다시 재가동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저는 새 거라고 하는데 뭐 수명 30년을 다 해서 이미 설계 수명도 마쳤고, 근데 물론 부품을 갈았어요. 부품을 갈아서 새 거래요. 근데 저는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우리도 좀 없어도 충분히 전기 쓸 수 있고 재생에너지도 충분히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영화 안 보면 후쿠시마 사고가 뭐 아무 피해 없는지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데, 저는 일본 방사능 오염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피난 지금 해제가 안 된 구역들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뭐 세슘 같은 물질만 해도 없어지는데 300년 걸립니다. 한 번 나온 이상. 그거 없어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우리가 먹는 거. 먹으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조금 줄어들겠죠, 밖에. 뭐 그 외에는 사실 없어질 방법도 없어요. 시간이 약인데, 시간을 그러면 일본은 아마 앞으로 한 최소 300년은 방사능을 계속 오염을 걱정을 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도 우리가 더 원전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여러 운동이랑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정책이 되기까지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근데 이게 되게 계속 극소수의 인원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운동이나 그런 인식이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지 않는 이유 같은 거는 운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국가에서 도입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을 1970년대에 이제 도입을 했고,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우리 여러 국책 연구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큰 연구기관이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수백 명의 박사급이 있고 연간 우리 세금으로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런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에 원자력 공학과라는 건 있잖아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또 그동안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허용을 해줘가지고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생각만큼 이 국내 원전을 짓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우리나라가 우리 원전을 100% 해보자고 해도 우리나라 100% 원전을 다 가동한 100% 전력을 우리 원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지을 수 있는 거는 다 지을 데도 없고요. 부지 확보도 어렵고 짓는다고 해도 몇 개 안 됩니다. 너무 작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에 수출을 해야만 원자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처음 수출을 어떻게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이 못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인 거예요. 세계에서 더 이상 원전을 막 건설한 나라들이 없고 그걸 원하는 나라들도 없다 보니까 이제 원전을 하는 나라는 진짜 아예 원전이 없어서 뭔가 원자력 기술을 갖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거나 아니면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중국은 자기의 기술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원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원전이 여전히 장밋빛이고 원전이 수출 산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냥 지금 몇 년 더 살아남기 위한 국내에 하나 두 개라도 더 해가지고 하나 두 개 하면 몇 조 원씩 남거든요. 그거라도 어떻게 좀 빼먹어 보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힘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적인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더라도 아마 그러면 우리가 되게 도태될 거다. 전 세계 시장에서.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우리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화라든가 이런 데가 태양광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원전을 하는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도 풍력 발전도 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더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도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뭘 마음만 먹으면 좀 잘하는 편이어서, 지금 지을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잠재량으로 보면 큰데,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은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100% 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친환경 아무 피해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는 정말 그 피해나 영향은 정말 거의 미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서울 시민,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인데 서울에 석탄 발전소 있나요? 원자력 발전소 있나요? 그럼 서울은 뭘로 전기 쓰고 있죠? 서울은 재생에너지로 100%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은 전기만 써요. 그리고 다른 인천이나 이런 데서 석탄 발전소 전기 가져오거나, 저런 울진이나 이런 데서 생산한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가져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주차장에다가 우리 태양광 발전소 하는 것도 반대를 해요. 눈부시다고. 혹은 거기서 뭔가 조금 전자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전자파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거 반대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은 전기를 생산하고 싶지 않고, 그분들은 강남에다가 석탄 발전소 짓는 거 원치 않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원치 않잖아요. 결국은 그냥 지금대로 그대로 살길 원하는 거죠. 누군가의 그 희생을 바라면서. 혹은 거기는 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꾸고 그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되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현지였으니까 새로운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를 안 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오거든요. 단지 문제가 민영화였을 뿐이지 정말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오는데 정말 그랬는지 혹은 정부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영화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다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일본 시민사회의 그런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일단 나면 사실 뭔가를 잘 대처한다고 뭔가를 줄이는 거는 사실 대피하는 분들의 어떤 처우나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된 건데 이 영화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굳이 말하면 제작자가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 정권 쪽에 계신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보다는 칸나오토 쪽에 후배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정권을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무능하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옹호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아니면 저렇게 아는데 저렇게 막 무능하고 바보 같은 정권처럼 그려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양쪽에 있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또 좀 좋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칸나오토 총리가 가잖아요. 그거는 아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지금의 그 칸나오토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은 얘기했고 아마 이렇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대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는 일본이 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진이 많고 이런 사고가 많은 나라니까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이제 그 후에 바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약간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들은 얘기로는 그 후에 그러니까 꼭 이 원전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이라고 100% 단언할 수는 없으나 갑상선 암에 걸린 아이들이 200명 정도가 있었고 아직도 후쿠시마 근처로 못 돌아온 주민들이 5만 명이 넘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자력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당장 뭔가 피해가 눈에 확 보이지 않고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더 무서운 건데 당장 우리가 막 바로 죽고 뭐 하지 않다 보니 그 위험성을 좀 덜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방사능이라는 게 되게 먹거리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요즘 뭐 저는 안 그런데 이제 주변 분들 막 일본 가거나 일본산 걸 먹는 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이런 거라면 사실은 조금 더 말단아 좀 저희 국민들 뭐 단결해서 잘하니까 조금 뭘 해가지고 위험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그렇게 있어서 아무튼 그 정부의 대처나 이런 것들은 뭐 당시의 사건 그 현실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말단아 그런 대피에 관한 거나 그 후에 이제 하는 것들 외에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현재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계속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아까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왜 후쿠시마에서 굉장히 높은 농도의 또 방사능 검출이 돼가지고 후쿠시마에서 열리려고 했던 야구 경기 소프트볼인가 그거 홋카이도로 옮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작자분이 오셨을 때 되게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올림픽 열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저기 한 게 일본 분들한테 올림픽을 열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 내에는 올림픽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대요. 근데 그분들 살고 있는 곳이라서 만약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이런 상황에서 열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생존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올림픽을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이제 그걸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무도 오면 안 된다면 본인들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 때문에 그분들도 찬성파 반대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하고 또 막 긍정적으로 저기 하려면 사실은 정말로 모든 삶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현재는 아이들 뭐 급식부터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무사시노시라고
왜 저희 잘 아는 비치조지라는 지브리 박물관 있는 곳이 도에 도쿄 시 같은 데가 있고, 이제 도쿄도에 있는 무사시로 시라는 곳에 시장님이 오셨었어요. 여자 시장님이. 그러니까 그분도 모든 학교의 급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먹거리들에 대한 방사능 체크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각 지자체별로 이제 열심히는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것들을 좀 배제하려고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올림픽 개최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선뜻 뭐라고 이렇게 좀 말하기 되게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사고는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따나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분들도 막상 질문을 하면 사실은 이제 뭐라고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다시 원전이 2년 동안은 절전하고 그래가지고 원전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되던, 후쿠시마 사고 이후 2년 동안에는 진짜 하나도 가동이 안 됐대요. 그리고 근데 다시 2년 후에 지금 처음에 26개였던 것들 19개가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부적으로 위험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감수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있는 원전은 당장이라도 폐로 하고 빨리 환경에너지나 이런 것들, 그나마 좀 그런 위험성이 적다고 하는 거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의 파들이 또 있고, 거기도 여전히 또 그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정부, 저희가 많이 듣는 걸로 이렇게 좀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드러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뭔가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좀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부적으로 각 지자체별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마무리. 그 오염수 문제로 조금 보충을 드리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해양에 방류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그런 방향으로 굳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어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힘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쌓아놨을 때 대체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바다에다 버리는 게 가장 싸고 시간이 제일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택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바다 자체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제일 걱정이고, 뭐 이제 우리가 뻔히 오염이 될 걸 알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도 이해를 하겠지만, 일부러 그러겠다라는 거가 진짜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알다가도 참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기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시민사회도 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후쿠시마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가급적 되게 입 바른 소리를 잘 못한다고 하나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오염수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쌓아놓고 있거나 또 더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좀 정화를 좀 더 한다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올림픽 때도 왜 굳이 일본도 성화봉송을 왜 거기 후쿠시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꼭 굳이, 그리고 선수촌에 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공급할 이유가 있는가. 경기를 꼭 거기서 꼭 해야 되는가. 후쿠시마 올림픽 아니잖아요. 동경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수습이 됐고 이제는 괜찮고 안전하고 우리 후쿠시마 사람들 거기 많이 돌아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올림픽까지 한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라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의 약간 소감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정말 생각해볼 영화고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이런 공동체 상영회 많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월성이라는 다큐멘터리도 개봉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계속 ING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계속 저희가 뭔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 물론 이제 그냥 근데 그게 꼭 편한 건 아니고 또 우리만 사는 건 아니고 후대도 살아야 되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약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 한국만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으면 내고 관심을 좀 갖다 보면 이제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 늦더라도 조금씩 좀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네, 오늘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